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양이에 대해서 쓸 말이 있냐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무궁무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양하게 고양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캐치해내고 책으로 기획해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쓸 얘기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거는 사실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거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밥벌이는 그전에는 여행 작가였어요. 여행 사진 찍고 뭐 여행 에세이도 꽤 많이 냈고, 그것도 한 10권 가까이 냈을 거예요. 그 아내가 고양이나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결혼하고 한 2달인가 지났을 때인데 집 앞에 누군가 버린 소파에 앉아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아내가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정말 그 아기 고양이 5마리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그 장면이, 근데 하필이면 달빛이 하이라이트처럼 그 소파를 이렇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고, 그 장면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날 밤 자는데도 막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해서 필름처럼 막 돌아가고, 운명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집 앞에 이제 막 꼬물꼬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은, 조그마한 저 애들이 먹을 게 있나? 고양이 사료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그래서 집안에 있던 국물 우리고 난 멸치도 애들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막 그렇게 애들 밥을 주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인터넷 이렇게 디지다가 고양이 사료가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고, 처음 고양이 사료를 사서 고양이들 밥을 주게 됐고, 이쪽 골목에도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애들도 밥을 주고, 여기도 고양이가 있고 저기도 고양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60여 마리 고양이들에게 나중에는 밥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국 그 동네 캣데디가 돼버린 셈이죠. 여행 가에서 여행 안 가가 된 셈이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고양이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애들 그냥 불쌍하니까 고양이 밥이나 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블로그에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니, 여행 사진 올렸을 때는 댓글이 기껏해야만 많이 달리면 한 두세 개, 고양이 사진 올렸더니 갑자기 댓글이 막 30개, 40개씩 막 이렇게 달리는 거라서, 이쪽 세계는 뭐지? 이제 여행 사진보다는 이제 고양이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는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제가 첫 책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 책 낼 때 그게 국내에서 2번째인가 3번째 고양이 책이었어요. 고양이 작가라는 그 말 자체도 생소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때는 많지 않은 애묘인들이 한 2명, 3명 되는 고양이 작가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진을 올리면 내가 사료를 보내주겠다,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뭐 보내주시면 애들한테 잘 전달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부족한 건 내가 이렇게 또 사서 애들 먹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쉽게 이렇게 애들 먹이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는 제가 후원을 거의 안 받는, 후원하는 곳이 한 3군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가서 후원을 하는 곳이. 사료값이 만만치는 않죠. 근데 고양이 작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눈총을 받는 듯한 느낌, 내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양이 작가 생활 저렇게 오래 하고도 사료 후원을 받나? 약간 이런 눈총 같은. 옛날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겠다라고는 이제는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나라가 길고양이, 고양이와 품종묘의 구분이 너무 엄격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모로코나 튀르키예에 가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품종묘 애들 다 길거리에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품종이 드무니까 얘네들을 우쭈우쭈하는 경향이 너무,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고양이 산책을 시키는 거를 거의 대부분은 반대를 해요. 다른 나라보다 고양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학대의 위험이 되게 크고, 우리나라는 산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로드킬의 위험성도 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책을 시키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죠. 일본에서 한 5, 6년 전에 통계를 보면 산책을 시키는 산책묘의 비중이 25에서 30 사이%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좀 다르고 우호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시키겠죠.
일본에서조차도 최근에 동물단체에서 권유한 거는 고양이 산책을 시키지 말라라고 일본도 권유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우호적인 거와 별개로 아무래도 일본도 로드킬의 위험이 크거든요. 산책을 시키다 보면. 강아지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 그런 인식과 고양이를 대하는 인식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두루두루 종합해보면 바깥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애들인 건 사실인 거죠.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양이 밥을 주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은 500m, 600m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도 그 차 소리를 알아듣고 그 동네 길고양이가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 아침에 아내가 출근 시간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뭐랄까 시간인식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아는 것 같아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고양이가 와서 그 시간쯤 되면은 아내를 깨우고, 제가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커피포트에 물을 얹어놓고 작업을 하다 깜빡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와서 커피 물 다 끓었는데 왜 저기 가서 커피 안 타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막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가지고 근데 뭐 고양이가 영물이다 뭐 이럴 수는 없고. 네. 예전에 밥 주던 고양이 중에 그 데모라는 그 3세기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여러 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꼬미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돼서 새끼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주는 밥을 이렇게 얻어 먹었거든요. 내가 밥을 주던 그 동네에 그 어떤 분이 텃밭 파헤친다고 지약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꼬미가 지약을 먹고는 바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약을 먹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데모는 자기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데리고 그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꼬미는 사라지고 제가 볼 때는 죽었겠죠. 그 다음날서부터 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그 할머니, 데모라는 그 할머니 고양이가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제가 봤고, 그 실제로 그거는 뭐 사진으로도 기록이 다 남아있고, 그 아이가 거의 성묘가 될 때까지 할머니가 대신 육아를 해주는, 인간 아빠들보다 더 나쁘게 육아에 참여를 안 해요. 제가 울릉도에서 만난 그 고양이 하나는 수컷인데 다방에서 만난 고양이였어요. 시골 다방 아주머니가 다방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밥 그 그릇이 그 다방 안에 있었어요. 사료를 물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 쟤 어디 가는 거냐고. 내가 아빠인데 저쪽 골목에 가면 지 새끼인데 그 새끼 물어다 주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예요. 거의 뭐 없는 정도로 드문 경우예요. 계속 그 아이를 관찰하고 밥을 주다 보니까 그 아이를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길고양이의 수명이 기껏해야 뭐 3년 안팎에 불과하잖아요. 제 그 이 아이는 자라서에 보면 10년 이상 이렇게 자란 그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양이들을 계속해서 밥을 주고 보살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년 이후까지도 사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 한 구역에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죽지도 않고 그 나이까지 생존했던 정말 기적 같은 고양이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찍기 쉬운 장면이 아닌 거죠. 제가 밥 주는 고양이 중에 봉다리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500m, 600m 밖에서도 차 소리를 듣고 막 이랬던, 알고서 마중 나왔던 막 이런 고양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보통 고양이는 눈을 싫어하고 물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봉다리라는 고양이는 눈이 오면 정말 강아지처럼 눈밭에서 뛰어놀고 막 이랬던 고양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눈 고양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눈 고양이 사진 찍기가 좀 어렵거든요. 눈이 오면 고양이들이 다 잠적해버리지 눈밭에 나와서 놀질 않으니까. 봉다리가 뛰쳐나오면 덩달아 뛰쳐나오는 그 고양이가 있어요. 고등어 고양이였는데 그래서 덩달아 뛰쳐나온다고 걔 이름은 덩다리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봉다리, 덩다리 두 마리가 눈밭에서 눈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죠. 저는 웬만한 작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 두 마리 때문에. 2번의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봄에 텃밭을 파헤친다는 이유로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가 지약을 나서 결국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봉다리, 덩다리 바로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둘이 나란히 눈밭을 걸어오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진을 가장 좋아하죠. 저는 고양이 밥을 주면은 밥을 주고 곧바로 떠나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밥 먹는 장면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밥을 먹고 나서 이 아이들이 곁에서 서로 장난을 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구루밍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밥 먹는 아이들이 해산할 때까지 거의 옆에서 놀아주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주거나 하거든요. 도대체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막 이런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진의 비결이랄까,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바로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많이 느꼈지만, 가장 진짜 최고의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찍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자연스러울 때 고양이의 매력도 최대한 발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 속에 있을 때의 고양이도 역시 최고의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막 자연 속에서 얘네들이 어울려서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고양이의 매력이 최고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년 전 막 이때의 제주도, 제가 여행을 가서 고양이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가서 고양이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때만 해도 막 제주도에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막 별로였어요. 최근에 제주도 가면 카페마다 고양이 밥 주는 카페도 많고, 숙소에도 고양이 밥 주는 숙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를 찾아서 고양이를 이뻐하고, 그래서 덩달아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애묘인들이 밥을 주고 막 핸드폰으로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일지라도 사실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양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도 그냥 내 고양이 이쁘다고 그냥 올리기만 해도 그 파급 효과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를 올리는 어떤 유행으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 그렇게까지 온 셈이죠.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인식이 가장 안 좋은 나라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다 뭐 터키, 튀르키예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가 여행한 나라 중에서는 저는 모로코라고 생각을 해요. 모로코는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료 살 돈이 없어요. 제가 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공원에서 그 노숙자들 옆에 꼭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그 사람들이 빵을 먹으면서 꼭 고양이와 나눠 먹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부유한 나라에서 막 집 앞에 막 비싼 사료 갖다 주고 막 간식 비싼 거 주고, 저는 그거보다 난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양이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다. 고양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고, 고양이들도 가장 사랑받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비싼 사료 먹는다고 그게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또 이제 우유가 흔해서 고양이 우유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게르라는 항구에서 우유 2통을 들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저 시간대에 저 할아버지가 우유 2통을 들고 나타난다. 이 항구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저 할아버지 우유를 먹고 산다. 우유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학대범 취급을 할 정도로 왜 고양이한테 우유를 사람이 먹는 우유를 먹이느냐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고양이들은 다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그 없는 사람들이 그걸 우유를 사서 고양이를 먹이는 마음,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고 해서 관청에 신고하는 나라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모범적인 국가는 이제 튀르키예죠. 재밌었던 거, 이건 되게 재밌었는데 뭐냐면, 특이한 고양이 자판기가 고양이 사료 자판기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거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만큼의 사료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렇게 분리수거도 하면서 재활용도 하면서 사료도 주는 이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또 가만히 안 있겠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토나이 내해의 대부분의 섬은 고양이 섬이다. 그러면 지금 12군데 제가 다녔는데, 고양이 섬 가도 끝이 없어요, 일본에는. 실제로 일본의 고양이 잡지에는 월간인데 3년이 넘게 고양이 섬 연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나는, 그 정도로 많아요. 일부러 고양이 섬이라고 불리는 데는 있죠. 툭섬이라고 완도 쪽인가? 그쪽에 한 군데 제가 볼 때는 빈약한 것 같아요. 고양이 섬이라고 하면 일본에 가면 일단 고양이의 숫자도 많지만 정기적으로 수의사들이 들어와서 애들 중성화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급식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모든 게 어우러져. 그리고 그 고양이들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숫자가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저는 고양이 섬이라고 불러야 되지. 뭐 거기 열몇 마리 되는 고양이 뭐 가지고 그냥 사료 후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기 고양이 섬으로 만들자. 또는 그 섬에 사는 사람이 여기 고양이 섬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고양이 섬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